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이재명 폭탄이죠. 곧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자, 하나 둘 해서요, 열 되면 이제 터지는 겁니다. 아니면 열부터 내려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3까지 왔습니다. 3, 2, 1, 0 이제 터집니다. 자, 이거를 이제 경고를 하는 경고등이 이제 울리기 시작했죠. 야권 안에서 이미 터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른이가 이번에요, 예견됐던 리스크가,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재명의 당대표 출마를 말렸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소속 정당 민주당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 끌어안고 가다가는 전부 동반 몰락한다, 자폭한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요. 서른하면 오선 의원이죠. 그쪽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진이고 나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로 대우를 받습니다. 흔히 동교동의 이제 막내 이렇게 불리죠. 동교동 멤버 중에 제일 연하 이제 멤버인데, 현역 의원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서른이 유일할 겁니다. 서른이. 그 앞선 세대들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화갑, 뭐 건노갑, 뭐 양갑에다가 그밖에 많은 동교동 멤버들이 있습니다만 전부 지금 현역에서 은퇴했죠. 근데 이 서른만 지금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서른은 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지역이 그 마산 출신이거든요. 마산, 경남 마산. 마산 여기는 그야말로 거제도와 가깝기도 하고요. 김영삼의 아성이죠. YS의 아성인데, 특이하게도 이제 김대중을 찾아간 인물이죠. 이 서른은 DJ맨입니다. 동교동의 이제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제일 이제 시다발이 이제 시다 역하던 막내다 이겁니다. 이제 건노갑이 이제 좌장 역할 때, 그때 되면 서른이는 나이도 워낙 많은 차이 나고 하기 때문에, 야 서른아, 이런 수준의 인물이었다 이제 이거죠. 자, 그 서른이가 사실은 정계를 벌써 떠났어야 되죠. 15대 16대 국회의원 2번을 했어요. 김대중 때 아주 뭐 그나마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보상을 받았죠. 그리고 15, 16 국회의원하고 17대 18대는 국회의원을 못합니다. 공천을 못 받았거나 뭐 탈락했거나 이런 식이죠. 그런데 돌연 이제 이게 기사회생하는 게 19대, 20대, 21대 내리 3선을 또 더합니다. 그래서 지금 5선이 되어 있는데요. 다 죽었다 생각한 나무에서 꽃이 핀 셈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국회의장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이제 와 있죠. 그런데 이 서른이는 어쨌거나 그 안에서 보면요, 친 이재명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친 뭐 문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나마 이재명과 문재인이 대결하면 문재인 편에 서긴 하겠지만 친문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친호남이고요, 친 DJ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그 친호남, 친 DJ 쪽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죠. 당의 주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낙연이 그래도 아주 선전했죠. 이재명한테 이길 뻔도 했었죠. 조금만 시간이 더 길었으면 이재명이 아마 패배했을 겁니다. 그 당내 경선에서. 그때도 이 서른이는 이낙연의 아주 든든한 지원맨 중에 한 명이었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뭐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과는 기본적으로 노선도 좀 다르고 인맥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도 그렇게 우호적인 인물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자, 이 서른이가 자 이런 말을 했을 정도면은 이제 뭔가 가시화된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제 제1당, 제1야당이면서 다수당이죠. 이 다수당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중요한 정보, 엄청난 어떤 증거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데요. 목적지는 민주연구원입니다. 일종의 이제 싱크탱크인데요. 국민의힘에는 여의도 연구소가 있다면 이 더불어민주당에는 바로 저 민주연구원이 있습니다. 양정철이가 저기 원장으로 있었죠. 그 양정철이가 4.15를 주도한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요, 그 민주연구원의 멤버를 보면
부위원장들이 몇 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부 현역 의원들이 몇 명 포진했었어요. 재선 의원, 삼선 의원 이런 사람들이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연구원 원장은요 4선급, 5선급 중진이 앉는 자리죠.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거기에 김용희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경력도 없는 사람이 이재명이가 그 정도로 그냥 배려를 하고 있죠. 자, 저기에 가면요 서버가 있을 겁니다. 뭐 하드디스크라도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했을 거니까요. 거기에 엄청난 어떤 자료와 여러 가지 어떤 공작, 업무, 기획 뭐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자, 그것만 들여다볼 수 있다면은 전모가 백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 저들은 그냥 자신들이 결국 보여줄 수 없는 치부 혹은 속살을 보여주는 것이 되죠. 그래서 끝까지 지금 막으려고 합니다. 어떤 뭐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 불허합니다. 그걸 덜추는 순간 날아가는 사람이 이재명 하나뿐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연루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것도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으로 아마 이어질 겁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짐작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정말 비상 중에 비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여기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찾아온 뉴스들인데요. 노란 색인을 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만, 김건희 리스크 대 이재명 리스크. 이제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9월 13일쯤에 나왔던 언론에서의 어떤 규정인데, 지금 김건희 리스크는 사라졌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원래는 실체가 없었어요. 김건희 리스크는. 줄리도 실체가 아니야. 그리고 저기, 주가 조작 그것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실체가 없는 겁니다. 김건희는 그냥 일반 투자자의 한 명에 불과했고요. 남는 거는 논문 조작 그거 딱 한 개고, 그리고 김건희가 조금 뭐 열심히 활동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뭐 호의 감정들이 생기겠죠. 아, 저거 싫어, 저거 좋아, 이런 것만 남아 있다고요. 그리고 김건희를 갖고는 더 이상 어떻게 이슈화가 안 됩니다. 김건희가 돈 많네, 아 기분 더러워, 이런 정도지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구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김건희 리스크는 없는 겁니다.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그 봐도 해도 그렇게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것은 이재명 리스크죠. 뭐. 자, 그 아래 밑등 구석 이재명 사법 리스크 커졌는데 윤 지지율 하락. 저거는 좀 오래됐죠. 9월 6일이죠. 이 당시에는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러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확산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거의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러다가 이재명이 진짜 감옥 가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 조만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서른 이재명 리스크 현실화, 사태 예견하고 있었다. 지금 이게요, 일파만파로 지금 모든 언론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이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서른 돈 오고 간 건 사실인 듯하다. 이럴까봐 이재명 출마를 말렸다. 그러면서 유동규, 김용 간의 8억이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영장 발부한 판사가 괜히 장난으로 그랬겠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영장 전담 판사들은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저들 좌파 세력에게 다소 우호적이었다는 게 그동안 드러난 일관된 형태 아니었습니까? 그걸 안다면은 서른이 입장에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자, 개딸들이 지금 총집결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오늘 더 많은 어떤 개딸들이 현장에 지금 집결해서 철통방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22일에는 거대한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래요. 지방에서는 그날 대절버스가 완전히 동이 났다는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그날 몰려가지고 광화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용산까지 행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칠 것 같아요. 끌어내리자 윤석열, 끌어내리자 한동훈, 끌어내리자 검찰을 외칠 것 같습니다. 자, 일대 대회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날 맞불 집회도 제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극기 이제 세력도 굉장히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양대 진영 간에 뭐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경찰이 그 사이에는 항상 어떤 방어벽을 치죠. 그러나 어쨌거나 저들이 지금 총소집령, 총동원령을 내리고 윤 대통령과 정면 승부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야권은 야권 안에서 지금 또 다른 파열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서론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요, 이 공개적으로 이제 이재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신호탄입니다. 일종의. 이거는 당내 호남 세력들, 그리고 친 김대중 DJ 세력들, 그리고 친문 중에서도요, 이재명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이들 간에 지금 뭔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지금 팽배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경쟁이 붙었다고 봐요. 이재명은 어차피 끝나는데 누가 먼저 이재명을 아웃시킬 것인가, 누가 이재명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하고 더불어민주당 안에 반 이재명 세력 간에 지금 시합이 붙었어요. 누가 빠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을 자체적으로 아웃시킬 것 같습니까? 검찰이 구속을 시키고 사법 처리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팽팽한 대결이라고 봐요. 이재명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차피 저렇게 되면은 당의 주도권도 결국 잃게 될 수밖에 없고, 끝끝내 이제 이재명을 이제 수호하겠다는 개딸들이나 이재명 지지 의원들도 좀 있겠지만 갈수록 그 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정도 명백한 혐의를 갖고 계속해서 우리 대표님하고 모시게 되면요, 그 사람, 그 의원조차도 인생 나가리 가는 겁니다. 그냥 송장되는 겁니다. 총선이 바로 자신들의 무덤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화약고인데 죽이지 말고 슬슬 말려가다가 총선까지 끌고 가자는 겁니다. 끌고 가자. 총선에서 그냥 압승하고 난 뒤에 그냥 완전히 그냥 골로 보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기계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너무 이제 전략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꼭 정치공학적으로만 모든 걸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은 그렇지 않죠. 하루라도 빨리 저 당군 이래 최대의 협잡군, 사기꾼,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치워달라는 거죠.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윤 대통령을 찍었던 그 표심들은 한결같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문재인, 저 둘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하루라도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 요구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당내에서 서른을 비롯한 저들, 엄밀히 말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정치 세력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대안 세력이죠. 대체 세력이고, 이걸 봐서는 이낙연의 생명줄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1년간 예약하고 미국으로 좀 공부한다면서 갔죠. 총선 전에 돌아온다는 얘기죠. 달리 이제 이낙연이 어떤 세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파괴력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거기도 지금 마땅한 카드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산을 들고 아니면 누가 그냥 깃발을 들고 모여라 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인물, 현재는 그 이재명에 대항할 수 있는,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딱히 없어요. 조국도 날아갔죠. 김경수 날아갔죠. 유시민도 사실상 이제 식물이죠. 없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 있습니까? 그런 야당도 지금 깜깜한 거예요. 거기도. 그렇다고 당내에서 누구를 찾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쪽에서 이재명을 대신할 사람이 마땅히 없더라도 어쨌거나 이재명으로서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 이 화약고를 이제 끌고 가다가는 분명히 총선 전에 터진다는 거죠. 화약고가 터져버리면은 폭탄 하나가 터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폭탄 수천 개가 모여있는 것, 수만 개가 모여있는 것이 화약고 아닙니까? 그 화약고가 팡 하고 터져보세요. 같이 그냥 동반 사망당하는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쪽 진영은 정말 두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모골이 송연할 겁니다.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면 저들은 분명히 이제 이재명을 단죄합니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거예요. 그런 움직임도 전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게 검찰과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누가 빠르냐? 검찰이 빠르기를 바랍니다만, 저쪽 이제 진영이 빨라도 그것도 썩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 보면은 좌파의 기본적으로 최대 목표는 집권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헤게모니, 권력 정탈에 이골이 난 집단, 그 운동권 출신들이 주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다시 쥐려고 할 거예요. 그 총선에서 만일에 다수당을 잃게 되면 저들이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할 겁니다.
부정선거 할 수 있으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 어려운 게 이번에 민주연구원을 이번에 급습하려고 지금 압수수색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이 김용에 대한 압수수색 목적도 있지만 사실 그 민주연구원 안에 엄청난 자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만일에 4.15를 진두지휘한 뭔 사령탑이 있었다면,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다른 것도 아닌 민주당사 안에 민주연구원 거기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하다고요. 딱 그 안에만 어떤 보안구역으로 설정 딱 해놓으면 그 누구도 거기는 언터쳐버립니다. 지금처럼 압수수색 들어가려도 안 되잖아요. 저들이 그냥 쫙 막아버리니까. 일종의 거기는 치해 법권 구역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인식될 정도입니다. 원래 정당, 그것도 이제 메이저 정당 안에 공권력이 들어간다는 것은 원래 쉽지 않습니다. 반대가 돼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국민의힘들 그거 허용하겠습니까? 그거 막아버리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그거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70명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소리 치고 난리 치면은 검사인들, 경찰인들 기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속에서 여론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상황을 보면서 저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도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일어났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 이제 추동하는 그 세력이 30 정도가 뭐 최고 사령탑은 아닙니다. 그 뒤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게 호남의 이제 여론도 이제 그렇게 형성될 수도 있지만 좌파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은 뭐 가령 장막 뒤에 원탁 회의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다면 분명히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본인이 이제 그런 원탁이라든가 종북 성향을 띠는 그런 단체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방탄력은 있죠, 스스로는. 그러나 지금 너무나 노골화된 이런 그 혐의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방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야권에서는 지금 없어요. 야권에 누구 있습니까? 대선 주자급이어야 하는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총선에서 깃발 들고 가면은 총선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좌파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쪽에 한동훈 같은 인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아까 제가 상상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한 번만 제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논평을 했다 치시고 요 다음 이야기는 저희 상상력입니다. 저는 유승민 아니면 오세훈 이 둘을 의심합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사고 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선 주자 혹은 뭐 이런 큰 당근을 주게 되면은 얼마든지 말갈아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나 이 두 사람이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라든가 그동안 행보 그리고 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도저히 국민의힘의 소속이라고 믿기 어려운 행태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일부러 나를 잘라라 혹은 뭐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라고 마치 시위하는 듯한. 오세훈도 요즘 뭐 보기가 왜 저럴까 의심할 수준이에요. 뭐 2030 몇 년에 서울 올림픽을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열겠다고 덜컥 언론 플레이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 둘은 공교롭게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둘 다. 보수 후보지만 중도에도 어필할 수 있고 좌파적인 요소도 많은 인물들이에요. 사실 저 둘 중에 한 명이 저쪽 좌파 후보가 되면 굉장히 큰 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매력적인, 좌파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매력적인 카드라는 얘기죠. 글쎄요. 그 둘은 저쪽 좌파에 대해서는 거의 공격을 하지 않죠. 비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엄청난 어떤 정치적 어떤 논쟁거리가 생겼는데도 입 꾹 쳐닫고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 우리 내부에, 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합니다. 그야말로 내부 총질만 하는 거죠. 특히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가 그랬고요. 오세훈도 그 연장선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까지는 그냥 뭐 흘려 들으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저들 눈에는 오세훈, 유승민 저거는 어차피 국민의힘 안에서 저거 그냥 주류가 못 되겠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불만이 있겠는데 우리가 찝쩍거리면 충분히 말갈아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둘이 사실은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화를 꾀할 수도 있는 인물들이지만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자기들만의 소계보를 또 갖고도 있어요. 저 둘을 잘만 꼬시면은, 특히 유승민 경우에는 현역 이제 의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잘만 흔들게 되면은 탄핵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탄핵도. 지금 야권이 너무나 많은 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의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180석 넘죠. 어쩌저쩌 하다 보면 3분의 2, 200석을 넘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용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공작, 협잡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 진영에서 유승민이나 오세훈이가 여기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딴짓도 지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이재명 본인이 이제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거고, 이재명을 두고서는 도저히 이제 민주당이 살아나갈 길이 없다 싶으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노골적으로 일어날 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을, 새로운 어떤 카드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는 겁니다. 김부겸 정도도 있긴 하죠. 김부겸 정도도. 근데 김부겸 하나로 전체를 통할하기에는 좀 약하다고 느낄 겁니다. 약하다고. 뭐 또 다른 큰 카드를 찾아본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유승민이나 오세훈 같은 것도 그들 눈에는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리 PD였습니다.